안녕하십니까. 심홍남 인사드립니다. 현대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고충이 느껴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공연과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가 주최하고 생활법률문화연구소가 준비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생활법률 전수 및 다문화인 힐링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하러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첫 순서로 생활문화연구소 이용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한국에서 사시면서 힘든 것, 어려운 것 등등에 도란도란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했는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곁에서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쓰셨죠? 금년에도 여러분들을 뵙고 싶은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 와서 안정되게 생활을 하시고 또 여기가 고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생활법률문화연구소에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작년에 배웠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만은 소개를 하면 사단법인 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이영구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 시간을 뜻깊게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연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강연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이 고향이신 지제르님을 모시고 노사연의 노래 바램을 청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말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걷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걷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너무나 아름답고 감성 깊은 목소리에 가슴이 촉촉히 젖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시 한 편을 낭송하시겠는데요. 시를 사랑하고 낭송을 좋아하시는 김석균님을 모시겠습니다. 시는 송이 시인의 시 물듬입니다. 물든 송이 산책길에서 곱게 늙은 단풍을 따 물 항아리에 띄웠다. 통통통 잎은 잠깐 시간을 구르더니 빛
벌레 발자국까지 제 가졌던 것을 죄다 다시 물에 풀어내는 거다. 붓다 불고 물든다는 건 바람에 젖은 갈대가 휘파람을 불게 되는 것, 천만년 쓸린 바닷돌이 파도 소리를 갖게 되는 것, 야문 손톱에 들어온 봉숭아 꽃잎이 첫사랑을 놓지 않는 것, 물든다는 건 내게 건너오도록 온전히 날 비우는 것이다. 산책길에서 곱게 늙은 단풍을 따 무랑아리에 띄웠다. 동동동. 예쁜 잠깐 시간을 구르더니 빛, 바람, 소리, 벌레 발자국까지 제 가졌던 것을 죄다 다시 물에 풀어내는 거다. 붓다 불고 물든다는 건 바람에 젖은 갈대가 휘파람을 불게 되는 것, 천만년 쓸린 바닷돌이 파도 소리를 갖게 되는 것, 야문 손톱에 들어온 봉숭아 꽃잎이 첫사랑을 놓지 않는 것, 물든다는 건 내게 건너오도록 온전히 날 비우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내게 건너오도록 나를 온전히 비운다는 그 식구는 언제 들어도 절찬입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언제나 청춘인 유대준 전주문협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노래는 대동강 편지입니다. 내가 와 흘리며 내가 왔다 우편 안지 속에 한 세월을 묻어놓고 지금 낯설은 날에 대요 질랭이 고향길 찾아왔고 못본채 마라 못본채 마라 대동강아 내가 왔다 우영루여 내가 왔다
눈물아지던 밤 달도 없던 울면서 떠난 길 찾아왔고 엎은 제 안에 엎은 제 안에 안고 주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겠는데요. 오민석 색소폰 연주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연주는 김건모의 사랑해인데요. 김건모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감상이 맛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노래를 듣고 있자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지젤님을 모시고 노래를 한 곡 듣는 가운데 낭송가이시며 시인이신 이행우 시인님의 신앙송을 곁들여 듣는 순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바라기야 서정윤 바람이고 싶어라. 그저 지나가 버리는 이름을 정하지도 않고 슬픈 뒷모습도 없이 획하니 지나가 버리는 바람. 아무나 만나면 그냥 반가워 손잡고 잠시 같은 길을 가다가도 갈림길에서 눈짓 하나로 헤어질 수 있는 바람처럼 살고 싶어라. 목숨을 거두는 어느 날 내 가진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육체마저 벗어두고 떠날 때 허허로운 내 슬픔 의식의 끝에서 두 손 다 펴 보이며 지나갈 수 있는 바람으로 살고 싶어라. 너와 나의 삶이 향한 곳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슬픈 추억들 가슴에서 지우며 누구에게도 흔적 남기지 않는 그냥 지나는 바람이여라. 바람이여라. 둘이서 떠나는 때만 길에
감성적이면서도 고음색의 노래와 신앙송이 이제 대박. 너무 잘 어울린 멋진 무대였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는지요? 잠시라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 생활의 고단함을 잊고 대한민국의 음악과 시에 젖어 마음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법무사이시면서 시인이신 이형구님을 모시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법률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에 앞서서 앞에 공연 잘 들으셨죠? 예, 그 공연이 우리 생활법률문화연구소의 전 가족이고 회원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눈이 쫑긋해서 봤을 텐데 그 노래 처음 또 세 번째 해줬던 지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베트남에서 모셔온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생활법률문화연구소에서 매년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 다문화 가정 친정으로 가서 공연도 하고 특히 같이 교류를 했는데 금년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 연구소에 또 같이 하고 대한민국 언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정말 외국인 같지 않게 해주시는 그 가정, 그 다문화 나라, 그 친정을 저희들은 선별해서 매년 교류를 할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생활이 안정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도 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돈이. 그래서 금년 내내 여러분들이 의문시하고 질문해온 것 중에 많은 것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릴 때의 그 관계를 상당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금년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니 여러분 전부 다 다문화 가정인데 제가 말이 어느게 전달될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행팀에 얘기해서 잠깐 제가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는 쪽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생활법률 강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경제적이고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게 돈이죠. 예. 어려울 때는 돈을 이웃 간에 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한국에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 돈을 빌릴 때 또 돈을 빌려줄 때 아주 우리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뭔가? 일단은 서로 좋은 게 좋다라고 처음에 그랬지만 그게 서면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훗날에 그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참 낭패예요. 그러시죠? 여러분 겪었죠? 아마 우리 2020년도에 최고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에 대해서 법적인 비화까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단단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돈을 빌리는 쪽에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준 쪽에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말로 서로 다 통했어요. 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다 착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이행을 해서 서로 오손도손 따스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부작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서면화가 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그 머리가 아파요. 몇 분 가족이 지금 뭐 법정에도 가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의 보완책이 뭐냐? 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분 간에 어떤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계약의 서면화가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법률적 용어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차용증 그렇게. 그죠? 그래서 차용증을 쓸 때에 이왕이면 서로 지금 마음이 편한 것이 끝처리까지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말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 차용증의 작성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돼서 어떤 법률적으로 해결하면은 엄청 장애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용증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써보셨겠지만 우리 강의하면서 그 샘플을 그 견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잠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가능하시면 이 차용증을 좀 땡겨서 해주시면 다문화 애들이,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그래서 돈을 빌리는 금액, 또 얼마, 이자가 있으면 몇 프로. 특히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 변제 기일, 언제 갚겠다라는 내용이 없으면은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언제 갚겠다라는 날짜가 있어야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때 이 행위를 갚고 또 받고 마감을 하는 것이죠. 응? 여기에서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뭐 이자 지급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주는 날짜, 변제하는 날짜를 주는 날짜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기입을 해야 다음에 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 문제냐? 되게 이 돈을 빌리고 줄 때는 가까운 사람끼리 빌리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에다 막 그냥 그 볼펜으로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빼먹어요. 자, 이 채무자가 이 차용증에 의해서 돈을 갚지 않았다. 근데 이런 식이 차용증이 아니다. 그냥 그 방에서 그냥 차용증 돈 뭐 1억 뭐 그리고 뭐 언제 갚는다 누구누구 귀약 되게 그렇게 쓰거든요. 그것은 그 변제기일에 갚아버리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갚지 않았을 경우에 그 차용증 가지고 법적으로 할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얼마, 변제기일 언제 갚겠다라고 해야 되고, 또 빌리는 사람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가 적어져야 돼요. 그냥 불러주는 저작권은 안 돼요. 그래서 채권자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또 천천히 이 차용증을 작성하되, 빌려가는 사람의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서상에 주소를 기입하면은 거의 이 차용증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채무자가 그 돈을 변제를 안 했을 때, 또 채무자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채권자를 회피할 때, 그렇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법원은 말이에요. 말로 안 통해요. 반드시 서면을 요구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증거라고 해요. 채권자가 법원에 어떤 그 소장을 냈을 때는 원고가 돼서 갑오증이 되고, 채무자가 낼 경우에는 그 증거 사료가 의로증이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갑오증, 야 채권자 빨리 서류를 내, 그래야 재판을 해주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책상 위에서 대충 쓴 채무증 가지고 냈을 때는 법원에서 나 해결 못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소도. 그래서 그 주소는 왜 기입하라고 하냐? 이 편지가 채무자한테 가야 돼요. 법률적인 용어로 송달, 그래요. 가야만이 재판이 진행이 돼요. 또 주소가 정확하게 주민등록 표, 지금 거기에 각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소 신고할 때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채무자가 행방불명 됐어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원인 증서를 법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은 차분하게, 또 그래야 채무자도 마음이 편해요. 더군다나 채권자는 더 마음이 편하겠죠. 이게 서로 간에 신뢰고 계약이 이행하는데 보장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쓰셨다고 그래요. 왜? 돈이 없어도 빌렸다. 또 돈이 이웃에서 뭐 중국에서 온 다문화 우리 가정이 저기 캄보디아에서 온 다문화 돈을 빌려줬다. 또 뭐 베트남에서 온 가족이 서로 가까운 우리 다문화 가족끼리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 생활, 또 이 생활 법률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베트남 며느리 지젤처럼 유창하게 한국어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젤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래를 그렇게 한국 가수 못지않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어는 내가 노력하는 거 몇 개는 없어요. 저도 지금 베트남어하고 또 중국어 배우고 학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얼마나 먹게 보여요? 작년에 벌써 얘기를 해버렸지만 저도 내일 모레 70이란 말이에요. 배우면은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학, 한국어를 많이 배워서 여러분이 빨리 한국 문화에 같이 엮어지면 여러분들이 한국 민주주의잖아요. 또 특히 자본주의잖아요. 돈 있으면 참 편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들의 목적 달성,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종이나 연필이나 그런 다 있는 시대인데 어느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돈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나 종이도 없고 거기 쓰는 연필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전부 다 거의 대한민국의 97%가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97%예요. 자, 핸드폰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해야 돼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IT 강국이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핸드폰 놓고 차용증 쓸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 몰라요. 자, 핸드폰 놓고 채권자, 채무자 녹음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그 녹음이 어떻게 효력 발생을 해요? 자, 우리가 그 효력 발생의 끄트리는 어디냐? 법정에서 증거가 되냐 안 되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의 음성 녹음이 정당하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증거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쉽죠? 응?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게 작성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대충 했을 때 뒤에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지금 차분하게 했을 때 뒤에 마음이 편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 또 받는다에
제일 쉬운 것은 차용증.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그 다음 단계로 활용하고 있는 게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에서 인정해주는 그 공정인가 법률사무소에서만 가능해요. 거기를 두 분이 가셔서 공증을 하면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음 완벽하게 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법에 나오는 물권상의 근저당권,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해서 거기 쉽게 얘기하면은 뭐 등기사항 전부 등록서가 법적 용어고 여러분들은 등기부 등본만 알아들 거예요. 거기에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 차용증은 참 쉬워. 공정증서는 조금 쉬워.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설정은 어려워하게 단계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딱 생겨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최고 안정점. 그 다음에 공정증서. 그 다음에 차용증. 이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빌릴 때는 항상 약간 지금 어렵지만은 그런 채무자 돈 빌려가는 사람의 담보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주어지면은 돈 받는데 참 필요할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원래는 작년에 같으면 2시간 강의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비대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다음 또 훌륭하신 분 강의가 있고 오늘 사회자분이 우리 생활법률문화연구소의 위원이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해 이해해 주시고 또 말도 여러분들이 좀 곱게 알아들으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마스크를 벗었겠어요. 여러분들은 한국말에 언어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자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최고가 건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하여튼 건강해서 내년에는 한 2-3시간 아주 그냥 큰 강당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전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활법문화연구소에서 많은 집행팀들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채권자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기재하는 것, 변제일을 꼭 반드시 기재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핸드폰에 녹음을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필가이시며 현재도 다문화인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는 이현희 선생님을 모시고 생활 언어와 문법에 대하여 강연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희입니다. 네, 저도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형구 강사님께서 생활법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 낯선 길을 걷게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에 의해 저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다문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저도 10여 년 가까이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의 경험담이고 소견일 수 있으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그 동남아권의 그 여인이 아직도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까닭은 아마도 그 여인의 그늘진 얼굴에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는 왠지 잔뜩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또 무언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슴 짠한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과 인연을 맺게 된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국적 친구들과 즐겁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그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도 역시 편견이 아니었나 되짚어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제 생활은 모국을 떠나와 타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딸 같고 며느리 같은 여인들의 푹 빠져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언어 소통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일주일 내내 주말도 없이 한국어의 4가지 영역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변화되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했죠. 그들을 만난 후 그 외국인에 대한 저의 인식과 또 편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주로 생김새나 문화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시아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대체로 어린 나이이지만 생각보다 다부지고 속 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한국어 학습 능력이 좋은 편이고 눈치도 빠르고 경제력도 강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여서인지 스마트폰을 또 능숙하게 다루고 아이들 키우는 일에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야무지고 예의 바른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공부와 일,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며 그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지요. 어디에서나 이런저런 사람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들은 낯설고 물서른 타국에 왜 왔을까요? 한마디로 잘 살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장밋빛 꿈을 가슴에 안고 그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 이주한 그들이기에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무척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저출산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이 셋넷을 낳아 기르는 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촌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초등학교는 문을 닫을 지경이나 그들로 인해서 명맥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다문화 가정이나 그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따숩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동양과 서양권의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동남아권의 외국인을 업신여기는 어떤 이분법적인 편견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잘못된 생각이지요. 사람마다의 고유한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우리나라의 계층화된 편견은 선진국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서열에 계층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외국인을 매우 동등하게 편견 없이 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외국인을 향한 시선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와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우리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한 부분을 책임질 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는 시선은 거두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새로운 문화이고 또 그 친구들이 살아온 배경 자체가 새로운 문화입니다. 비빔밥이 좋은 것은 각자의 재료가 함께 비벼지면서 또 다른 맛을 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퓨전 음식을 먹어보았고 또 좋아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인 21세기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잠재된 힘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들도 발전적이고 성숙적인 삶을 살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장점은 다양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남편이 아내의 모국어를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발화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문화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은 그 아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또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는 남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서 그 물리치료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아내가 병원에 취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은 다문화 사회인 우리 요즘의 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가족들은, 당신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어떤 일방적인 행동에 분노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자기 의견에 맞추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그녀들도 매우 소중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이주 여성들과의 만남이 잦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종종 그 친구들이 힘들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저 역시 답답하고 우울할 따름입니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언어 부족에서 오는 가족 간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편과 또는 고부간의 문제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볼 때 해답을 제시하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싸움이나 분쟁이란 게 어떤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나 남편들과 만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 상황을 짐작하여서 조언을 해주거나 또는 아픔을 같이 나눌 따름이랍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해야 할 상호문화주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 많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을 또 경험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은 남편의 역할
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책과 관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뭐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일들도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문화 사회를 대하는 우리 시선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인종이나 저개발 국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주고 또 내가 가해자가 되었던 그런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인구 초고령화와 함께 다문화 사회를 메가 트렌드로 제시한 국토연구원은 아마도 우리나라도 2050년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인의 날을 아십니까?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또 그 날짜에 해당되는 주를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그 법무부 주관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행사에 몇 번 참여해본 결과 역시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강연 잘 들으셨죠? 삶에 반영이 되어서 더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다문화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불평등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푸른 세계화의 물결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생활법률 전수 및 다문화인 힐링 비대면 공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 신앙송이야. 근데 이 책이야 우리 신앙송 교재로 쓸 거야. 깡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성시 백선 딱이야.